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12화 송재현 선생님의 당뇨 맞춤형 저탄고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요. 송재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오신 송재현 선생님께서는 수원 사랑의 요원 원장님이시고, 또 사실 그보다는 아마 이 저탄고지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지방의 누명 그 3편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끼리 토론하실 때 그 저탄고지를 반대하시는 선생님들께 이게 정말로 해가 된다고 이거 따라하기 너무 힘들다. 한 번만 해주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러면은 금채님이 이게 정말로 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뭔가 속 시원함을 전달해 주셨던 선생님으로 사실 더 유명하실 것 같아요. 네, 황금알 같은 맞아요.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셔서 저탄고지 많이 알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탄수화물 협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 네. 거기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정말 엄청난 분을 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진짜 지난번 펑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주 너무 힘들게 모셨어요. 워낙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네. 저희 근데 이렇게 잡담할 시간이 이제 1분 1초 너무 아까운 상황이라서 바로 오늘의 주제 예고했던 대로 당뇨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당뇨는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에 1명꼴로 있을 만큼 되게 흔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아직 저도 이제 외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사실 당뇨라는 질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당뇨인데도 원인을 좀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병원에서 약 먹어라 뭐 해라 이러면은 그냥 막 하고 또 막 합병증 와서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30, 40대 그냥 직장인들도 막 이런 식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당뇨라고 해서 당뇨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거를 막 진단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자분들은 임신성 당뇨라고 해가지고 막 먹는 것도 되게 주의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당뇨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다고 해야 되나? 흔한 질병이 된 것 같거든요. 너무 만연해 있죠. 네네. 그래요. 당뇨가 힘든 이유가 처음에는 당이 생겨도 잘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좀 심해져야지 갈증도 생기고 목마름도 생기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나 지금 뭔가 심각하다. 그럼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해 보면 나오는 건데요. 그럼 그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많이 상태인 올라가 거예요?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이 전당뇨 네. 또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당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지금 병은 아닌 거죠. 앞으로 병이 생길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 대사성 증후군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 있는 단계에서 당이 계속 높으면은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때를 우리가 당뇨라고 정하자. 이때부터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해마다는 아니구나. 그 기준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정도 혈당 이상 올라가면 당뇨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인 조절을 하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오게 되면은 초반일 때는 본인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대사성 증후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네. 심해지면은 이제 자기가 자각할 정도가 되면은 많이 높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당뇨라는 질병을 진단을 받은 일명, 그러니까 보통 당화혈색소랑 공복혈당이랑 그다음에 식후혈당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 당뇨예요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몸에 사실 자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신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질병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린 중 이제 상태는 네. 자각 증상은 없지만 네네.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된 거죠. 그 기준이 계속 네. 바뀐다면 지금 당뇨가 아니신 분들은 장래에는 당뇨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나중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 160, 150 뭐 이 정도는 조절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조절해야 되는 목표치도 조금씩 바뀌고 아, 있고요. 그렇구나. 네. 점점 타이트해지는 거죠. 네, 그 점점 관리가.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당뇨가 그러면 왜 생기는지를 사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냥 뭐 피에 혈당이 높다 정도만 알지 사실 예, 왜 뭔지 잘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병이다 보니까 원인도 지금 정확하게 참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 한마디로 말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세포가 당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개념이고 못 쓰기 시작하는 이유를 보니까 인슐린하고 세포하고 반응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게 됐고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혈중에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것이 바로 당뇨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혈관에 손상이 오고 그래서 특히 당뇨 합병증들이 주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와서 심장 문제라든지 콩팥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그 아예 막히게 되면 당뇨병성 발 그래서 당의 발이 괴사가 온다든지 아, 이런 네.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이 오게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요 원인은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 왜 생기는지는 이유가 아직도 분분해요. 그런데 저 그 고탄수식을 하면 네. 고탄수식은 이제 장기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탄수식이 당뇨병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탄수가 높은 것, 즉 혈중에 이제 당이 높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극이 너무 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당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또는 어떤 분들은 그 인슐린하고 세포하고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네. 그 부위가 파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 파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소 독성일 수도 있고 당의 글리케이션, 즉 당화 작용이라 네. 그러는데 당 때문에 이제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용체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인슐린 저항성이 왜 오는지 한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명확하게. 간에 네. 원인은 혈중에 당이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 노출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고 네. 당뇨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여러 원인 중에 사실 뭐 타고나기를 췌장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그 당뇨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무슨 수용체 같은 거 말씀 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렵죠. 그거는 좀 타고나는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 결국 식단이 가장 최선이고 또 그거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치료가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암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있지만 암 네. 환자도 보면은 지금까지 치료는 유전자에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뭐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암이 생긴다 그랬지만 지금까지 계속 밝히고 있지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암의 치료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방법들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다 그런 거죠. 네. 그걸로 암의 발생도 줄이는 거예요. 아. 당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이 생길 수 있는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뭐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인슐린이 예, 분비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활 환경적으로 계속 노출돼서 생기는 질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라이프 스타일,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줘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고탄수화물 식단을 저탄수화물로 바꾸는 노력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뇨를 막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왜 병원에서는 여전히 밥을 그대로 먹으라고 하고 네. 약이랑 운동 처방만 하는 건지. 이게 탄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은 다 그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흰쌀밥을 그 현미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GI 수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지 않은 걸로 대체하려고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을 올리는 것을 낮춰야 되겠다는 개념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그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권장으로 해보다가 잘 안 되면은 차라리 그냥 약을 써서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합병증을 많이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 즉 논문이 있거나 네. 근거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그런 근거들 마련해주고 하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제약이거든요. 제약회사에서는 돈이 워낙 많으니. 논문들을 만들어내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여주고 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래서 합병증도 예방이 되고 좋아졌다. 네. 그러면은 그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 시기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시기 자체는 그 논문을 쓰기도 너무 어려운 방법이긴 해요. 통제라는 게 너무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힘들다 보니까 근거가 나와 있는 약을 위주로 이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환자분들을 또 그나마 잘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시기 상담 간단하게 하려면은 최소한 한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랑의 의원은 환자 진료 텀을 무조건 1시간으로 잡고 오. 예약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환자분이 가려고 하면은 혹시 더 물어보실 거 없어요? 아니 나중에 가셔가지고 네네. 궁금한 거 있어 이런 게 얘기하길래 앉아보라고 더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가라고. 네, 그러신다고. 또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 두바이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머나. 2달 동안 대박. 휴가. 그러니까 뭐 캐나다, 두바이, 그다음 미국 뭐 이런 데 오시는 어디서 분들 제일 멀리 오시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캐나다인 걸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서울 지역이었다가 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여군인데 하사였나? 너무 멋져요. 우리 그 컨퍼런스 할 때도 왔었어요. 그 친구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강릉 지역 그다음에 이제 남단 쪽에는 여수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왔구나.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도 이렇게 오고 북쪽에서는 제주쯤이야 막. 거기까지만 와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도 말씀하신 데서 오신 네. 분들이 한 분씩만이라고 해도 진짜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10분, 5분 진료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를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맞아요. 수밖에 그거를 없어요. 되게 개념 설명해 주는 데만 해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의사 선생님 상담 한 번 할 때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사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쉽지는 않으신 건데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도 그러시고 다른 이 저탄고지 식단을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진짜 너무 멋지신 것 제가 같아요. 류호성 선생님 병원 얼마 전에 갔었는데 류호성 선생님도 굉장히 오래 진료 보세요. 저랑 진료하실 때도 막 엄청 막 3-40분.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있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서 오시는 원래 동네 환자분들이 그죠. 기다리다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지? 맞아.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진짜. 제가 조만간 선생님의 제주도 환자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아무튼 네.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식단 지도를 하는 게 병원에서는 어렵고 어렵다. 그나마 이제 안전하고 좀 이렇게 뭔가 네. 일명 안전빵 안전빵. 그런 진료법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다라는 정도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시기도 여러분들도 다 지금 공부들을 하시지만 네. 대학병원에서 식이요법을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사 정도,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요 정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식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배우지는 않죠. 그렇지만 양리학은 아주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있고 방법들이. 근거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치료하게 되고 저도 몇 년 전까지 계속 그렇게 치료해서 빨리 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 식입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식단에 대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네.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맞아요. 같은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러면은 이미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이제 굳이 약으로 조절을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약만 드시면서 다른 평범하게 살아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저탄수화물의 힘든 식단을 유지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고지방식을 더해서 위험하게 만드냐라는 게 이제 반대하시는 어떤 전문 의사 선생님들의 주된 견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는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경우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LDL 수치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보통 LDL 수치 얘기할 때 우리가 고지방식을 해서 올라가는 LDL 수치는 그 큰 사이즈의 좋은 LDL이 올라가는 거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하시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그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LDL이라고 해도 그 LDL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해롭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지방식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뇨 환자들은 이미 그 문제가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염증 네. 수치도 올라가 있고 혈관 네. 상태도 안 좋고 네. 그럴 가능성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얘기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을 때 그 콜레스테롤 올라간 자체가 나쁜 거야라고 보다는 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네.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네. 주어진 정보의 한계 내에서 막 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역시. 그런데 약으로 조절하는 것으로만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약을 쓰면서 했을 때 계속 나빠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유지. 네. 대부분은 다 유지. 그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약을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네. 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약을 쓰다가 완전히 좋아진 분들도 보긴 봤어요. 그렇구나. 초기인 경우든 그런 경우들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유지가 되든지 나빠지든지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더라는 유지만 거예요.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죠. 칭찬받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도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 60대, 네. 70대 네.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약들 조절하면서 잘 되고 계시고 약도 강하게 쓰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는 굳이 저거 꼭 케톤식을 해라 뭐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냥 약간만 탄수화물만 좀 줄이세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젊은데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온 분이 당뇨를 왔는데 당뇨가 7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700. 혈당이요? 700. 너무 잘못된 건지 저 지금 모르겠는데. 비를 의심해서 700 뭐가 다른 이라는 다른 거죠? 세계의 수치인가? 당화혈색소가 19 막 이래 나오는. 어머. 와, 네,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0대 중반. 그래가지고 어떡해. 근데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뭔가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는 너무 당화혈색소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목마름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안 쓰고 싶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작년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올해 7월달 거의 네. 졸업시켰어요. 우와. 당화혈색소 5.6. 우와. 19에서 5.6. 그다음에 혈당 110. 근데 이분이 밥을 한 그릇씩 먹어요. 점심 때. 초반에는 완벽하게 제한했다가 나중에 밖에서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밥을 조금씩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각각 사람들한테 맞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지혈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을 네네. 사실은 이런 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분한테 맞게 식단도 그냥 저탄수 고지방 정도, 네. 어떤 분들은 케톤식, 네.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관리만 해준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완벽한 케톤식을 하다가 탄수화물 조금씩 늘렸는데도 네. 잘 유지가 돼요. 공복혈당 110 정도, 당화혈색소도 아까 말씀드린 5.4였구나. 그 정도까지 딱 내려가서 그분들은 신기하다. 정말 네. 약 안 먹고 1년 딱 걸렸거든요. 그럼 가능하더라고요. 와 근데 대단. 700인데 어떻게 약을 안 먹을 생각을? 저도 그때 나와서 너무 깜짝 놀라서 보통 한 2, 300 정도는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런데 다시 들어도 700은 픽의 절반이 다. 이거는 이 사람 살아있나? 이럴 정도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와 너무 네. 무섭다. 네. 아마 그때는 그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생기니까 시기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약을 점점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식단을 잘만 관리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갓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하고 당뇨약을
되게 오래 한 10년 이렇게 넘게 드신 분하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 계신 분 이렇게 만약에 세 분이 계시면 다 똑같이 그런 케톤식을 하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각각 주의하셔야 될 점이랑 뭐 좀 당뇨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점이 있으세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해야 되는 네네.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쓰고 있다는 거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극도로 나빠져 있고 세포 건강도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무리 지방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에너지를 못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완벽한 케톤식을 처음부터 하는 게 별로. 오히려. 둘 다 지금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저탄수 고지방을 하되 조금 천천히 접근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한 탄수 한 25%, 지방은 한 50에서 55%에서 또는 60%.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절해 주는데 왜 그 정도 하냐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채소를 되게 많이 먹여요. 뿌리 채소까지. 예, 그래서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세포에 들어가서 건강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먹이다 보니까 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피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네. 된 게 이미 몇십 년 동안 걸쳐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걸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저탄수 고지방 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했을 때는 케톤식을 들어가서 좀 더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점점 탄수를 올려서 자기한테 맞는 시기를 조절해 주는 거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약을 좀 쓰고 있는 분들은 약을 뭘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강하지만 않다면 줄여가면서 치료식인 케톤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나 오늘부터 초반환자도 케톤식 할 마찬가지고요. 거야 하면서 약을 딱 끊는 건 너무 위험한 거죠. 약을 너무 강하게 썼던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쓰겠다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약을 조금 돌려 쓰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강하게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췌장을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런 약을 그냥 몸에서 당을 빼내는 약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약으로 좀 바꿔주는 거죠.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약을 바꿔서 조절을 하면서 줄여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케톤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LCHF식을 할 건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검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생각보다 세포가 건강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케톤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보면은 막 뭐 페이지 앵글도 그러니까 세포 건강도 검사인데 그런 것들도 막 낮고 뭐 모발 검사해 보면 상태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냥 저탄고지식을 하고 좀 더 건강해지면은 그때 케톤식을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결국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모든 그렇긴 해요. 게 꼭 분류만 나눌 수도 없는. 그럴 수밖에 거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주의할 그렇죠. 거는 기본적으로 탄수를 줄이는 건 네. 맞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뭐 GI 수치가 낮은 탄수를 바꾸는 정도까지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죠. 그냥 현미밥으로 바꾸고 아니면 그 밥을 이렇게 얼려서 먹거나 이러면 저항성 전분, 저항성 네. 전분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탄수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지금 탄수가 60% 정도를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지방 25%, 단백질 20%.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권장 식단이거든요. 이거를 탄수를 20에서 25% 정도까지는 줄여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줄이려면은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지방. 그렇죠. 결국 진리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거. 그렇죠. 내가 그게 먹는 약도 체크를 해봐야 될 그쵸. 거고. 당뇨 환자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적응해보고 조절하셔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당뇨약을 강하게 쓰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저혈당이 확 가버려요. 그쵸, 위험할 맞아요.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약을 쓰고 있을 때는 빼야 된다든지 조절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죠.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저혈당을 한번 느끼고 나면은 절대 식단 그거 안 하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적응도 잘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꼭 상담하면서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분들한테 운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역시. 예. 네. 운동은 저는 그때 방송 나갈 때 운동 네, 안 방금 하고 말해서. 안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 운동은 체중 조절 외에 너무 많은 이제 효과들이 있거든요. 식단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하면 이제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운동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에서 계속 당이라든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은 네.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이 되면은 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너무 강한 운동보다는 그렇지 않은 운동이 더 좋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 뭐 그런 정도의 운동이 제일 좋아요. 자기 몸의 한 70% 정도를 한 2, 30초 동안 열심히 하고 10초 쉬고 이런 운동이죠. 처음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커질수록 효과는 더 좋잖아요. 네.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되 뭐 역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네. 플랭크, 데드리프트 예,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인터벌 진리의 트레이닝 3대 운동.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처음에 그냥 걷기부터 시키는 거죠. 젊은 분들한테 이제 인터벌 같은 거 네.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더 자신이 붙고 괜찮아지면 그 인터벌 트레이닝을 조금 더 강도를 올려가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결국 뭐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이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공통적으로 좋은 공통적으로 네. 좋은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이 당뇨 환자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아, 이렇게 역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요. 네. 단식 자체는 그 해독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때부터 해독 작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식은 16대 8을 하든지 뭐 네. 20시간 단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12시간 이상을 해서 해독 기능을 보기 위한 건데 네. 당뇨 환자들한테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상태나 세포 건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단식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포 건강도가 나쁘면은 에너지를 잘 못 받아들이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다 잘 못 갖다 쓰는데 네. 거기다가 단식까지 시켜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마저도 공급을 못 해준다면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네. 지금 당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던 분들은 네. 그걸 쉬어줌으로 인해서 해독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하도 나는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네. 쪽으로 관련 있는 그래서 거구나. 단식 자체는 너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다. 네. 그리고 소식 자체가 네.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원래 장수촌에 가면 다 소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체가 산소 독성을 만들어요. 활성산소를.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노화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적게 먹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양이 적게 먹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새끼 먹는 것보다는 아무리 예. 한 끼를 배부르게 먹어도 물론 네. 그 저탄고지 안 하고 그 간헐적 단식하면은 되게 많이 먹는 분도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저탄고지 플러스 저는 단식할 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양이 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효과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저탄고지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가능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녁에 저탄고지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배가 계속 저녁 때까지 안 고파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방탄커피 맞아요. 한 잔 마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 시기 하기 전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땐 조금 하다가 배가 고파서 포기했거든요. 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 이제 몸짱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탄고지 하면은 그게 쉽게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탄고지 목적이 그게 몸이 힘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뭐 저도 계속 요즘은 저탄수 고지방식이 얘기하면은 고기 많이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절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영양소는 정말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채소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왜곡된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옛날에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해? 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과학이 계속 발전하듯이 아마 점점점 이 LCHF도 더 다듬어져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이 계속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까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세포 활성도가 좀 떨어져서 세포 예. 건강도. 세포 건강도. 네. 그게 좀 떨어져서 그거를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뇨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슐린 저항성 개념이 그래요. 지금까지 인슐린이 그 문제가 돼서 그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세포에 당이 너무 많은 거지. 너무 많아서 이제 나 이제 살려고 나 이제 당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저항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 기존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당뇨약을 써가지고 더 막 혈중에 있는 당을 억지로 또 세포에다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럼 세포가 계속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약을 쓰더라도 안 좋아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중에 세포가 먼저 망가졌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당뇨가 와서 세포가 망가졌을까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그 결과로 당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비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는 아직 안 왔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생겨가지고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살은 안 쪘는데 당뇨만 왔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췌장에 먼저 손상이 가해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거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먼저 이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살도 찌기도 전에 그럴 수 있고 뭐 유전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포 손상들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들이 온다고 보여. 제가 뭐지 책에서 읽었는데 그 비만 자체가 사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커지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비만해진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관점을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맞아요. 비만이 그렇죠.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결과다 결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당이 너무 많고 네. 그 에너지도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혈중에 떠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지방세포로 저장을 하는 거죠. 막 축적해놓고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 물질이 많아져도 그것들도 지방세포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세포는 또 커지고 어째 보면은 그 저희들이 살이 찌거나 지방이 많아지는 이유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결과물로 이제 비만이 나타난 거니까 콜레스테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독성인 물질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그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하는 다 원료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가 살려고 걔네들을 막 하는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 어떤 거는 피하 지방이 너무 적으면은요, 네. 오히려 암이 발생률이 올라가는 논문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염증이 생기니까 조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피하 지방을 너무 많이 줄여서 막 피골이 상접해지는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 논문도 있고요. 또 어떤 뭐든지 논문 적당한 게 진짜. 어떤 논문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야지 오래 산다 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네, 논문들도 네, 네. 나와요. 저 그런 논문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만이 된 분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마르실 때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다.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그 그런 수준을 것도 너무 심하게 넘어가지만 맞아요. 않는다면. 원인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을 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방금 예를 같은 살이 찐 것 자체 비만인 자체가 이게 큰 질병 또는 당뇨가 온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 그렇게 온 원인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네. 정말 제가 세포까지. 매일 환자들한테 비유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헝건하게 막 젖어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걸레를 가지고 막 물을 계속 닦는 거야. 근데 닦고 나면은 또 젖어 생겨. 있고 또 젖어 있어요.
수도꼭지가 어딘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거를 잠궈주는 걸 찾자는 건데 지금 비만 관리라든지 콜레스테롤 치료라든지 다른 것들이 자꾸 흘러져 있는 물만 닦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큰 거죠. 네. 그런데 이 저탄고지가 그 수도꼭지를 좀 잠궈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엄청난 비유세요. 네. 한 방에 확 맞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사실 당뇨가 진짜 거의 지금 만연해 있는 거의 현대인들에게는 한 2040년에는 인구의 30대 이상 인구의 40%가 당뇨일 거라는 그런 통계 추측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엄청난데 사실 그 베이스는 결국 우리 식단이 가장 큰 원인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뇨편 솔직히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워낙에 어려운 민감하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막 한 이렇게 틀만 잘려서 그렇대라고 나갈까봐 저희가 진짜 좀 되게 질문도 되게 섬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선생님도 답변도 되게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 차분하게 잘해주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한편으로 안 끝나질 것 같다, 그죠?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 왜 이렇게 다 오고 싶어 하시는지. 요거 나간 네. 다음에 이제 피드백 받고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오늘은 당뇨 개요였습니다. 와, 대하 드라마 할까요? 12부작. 네. 솔직히 좀 방송 자체는 막 너무 막 재밌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번, 4번 최소한 3번, 4번씩 들으시면서 당뇨에 필기해야 대해서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화도 필기각. 네. 사실 저희 지난화에 주변 분들 저탄고지 하는 거 설득하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뭐 방법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네. 당뇨라서 이걸 너무 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내용을 본인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부모님한테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설득을 하시면은 솔직히 설득하실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당뇨 개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송대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